24시간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부에서 참 한숨 많이 쉬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법부 참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저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한숨 쉬었고, 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본인한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이제 나 도어 스태핑 중단할래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참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오늘 김종대 의원님 지금 신원식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얼마 전에 12.12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다. 네. 5.16은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저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국방장관이 될까 했는데 이제 또 이완용, 네. 세상에 이완용까지도 옹호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한일이 병탄이 된 게 이완용이 이제 그때 저 일본하고 협상을 한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고종을 설득해 가지고 그 나라를 넘겨주기로 이제 일본하고 합의문을 만든 당사자가 이완용인데, 그게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시에 저항해봤자 일본과 조선은 국력 차이가 워낙 격차가 커서 어쩔 수 없었다. 저항해봤자 독립 유지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거 써준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주장이.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으면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네. 우리가 저 고지를 탈환해야 돼요. 우리 병력은 100명밖에 안 돼요. 저쪽을 1000명이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싸워서 고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이건 뭐 싸워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돌격 앞으로 했는데도 뒤로 가요. 왜 돌아와? 우리 싸워봐야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네. 고지 탈환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자기 부하들이 고지에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 등 뒤에 포탄을 쏴서 결국 그것이 은폐 조작됐는데 어떤 모종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분 아닙니까?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게 뭐 등 뒤에다 포탄 쏘는 일까지 실제로 겪은 양반인데 85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든 거를 말로는 가치 외교다, 이념 전쟁이다 이러면서 이럴 때는 또 현실론으로 들어가서 강하면 선이고 약하면 악이라는 식의 논리로 또 빠져나가요. 참 편리한 이 분들인데, 과거에 식민사관이란 말이나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거는 한국이 조선이 식민지가 됐다는 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긍정적 면이 있었다 이런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식민지가 된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한술 더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아니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지금 뭐 역사를 막 마음대로 해석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끌어내리고 그런다고 치더라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신원식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공부를 좀 다시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시 일본이 그 1894년에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조선에 이제 강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나라하고 그해 전쟁을 했어요. 일본이 승리를 했죠. 그때 일본이 내걸었던 어떤 그 명분이 뭐였냐 하면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자주 독립국 조선을 지켜준다. 즉 조선의 국권을 수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이런 것에 못마땅해 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조선에서 대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게 텐진 조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병탄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완용이 그때 협상 대표였습니다만은 일본이 병탄을 하는 거를
고종 황제한테 그 이완용이 설득한 논리가 뭐였냐면 만일에 이걸 사인을 안 해주면 이걸 합의를 안 해주면 황실의 보전을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한테 그걸 보장받고 일단은 저기 국권을 내주자 이 논리였거든요. 실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완용이 마지막으로 압박을 한 거죠, 고종을. 그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이제 식민의 비운의 그 길로 접어든 것인데 결국 이제 고종이 거기서 흔들려 가지고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단순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고종을 갖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자기는 황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라 그러는데 사실은 나라를 넘겨주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국가의 수치와 치욕의 역사는 천년에 한두 번 나타날까 말까 한 장면이에요. 아니 이게. 나라를 팔아먹은 내국노 이완용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어떻게 되고 독립군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식민지 조선이 되고 나서 일본에서 백작 자기를 수여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호가호위해서 그 재산 지금도 찾고 있던 거예요. 그때 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조선에 갑부 행세를 했죠. 그걸로 3대가 그냥 호가호위하고. 3대가 뭡니까 지금 4대, 5대째고. 저기 최근에 이명박 정부 때 보수 정권 때까지 저기 행정자치부에 그런 조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친일 민족 반역자 재산 환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 재산 찾는 거거든. 지금 충북 청주에 그 상당구에 가면은 전답이 있어요. 예, 그게 대체 아직도 환수가 다 안 된 땅이 넓어요, 그것도. 예, 그 부동산 지금도 그거 있고. 그러니까 꼭꼭 숨겨놓은 거. 이러다가 이완용이 육사에다가 동상 세우겠네 이런 글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이런 사람 장관 쓸 사람이 있고 안 쓸 사람이 있지. 12.12 군사반란을 미화하고 이완용을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2.12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예. 12.12야말로 우리나라 국군이 피해자입니다. 하극상에 의해서 일군의 장교 그룹이 정권을 찬탈하고 대통령을 압박해가지고 국방장관을 연행해 오고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극상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정말 이런 줄 몰랐다.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이완용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12.12를 군사반란이라고 그것까지는 몰랐다. 사과해야 됩니다. 예. 당장 철회해야죠. 자, 역사 부분도 있지만 정책도 심각합니다. 만일 국방부 장관이 되면은 이제 한일 간에도 상당히 이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이 전쟁 억지력이라고 주장한 논거가 뭐냐면은 유엔 사령부 후방 기지가 8곳이 일본에 있다는 말을 꺼낸 거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일본이 만들어준 논리라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한일 관계 기준으로 삼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때 일본이 주장했던 논리거든요. 이게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만들어 논거 제공까지 다 해주는 거죠. 여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이제 곧 유엔 사령부가 다국적군으로 이게 변모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국제적인 어떤 서구 세력들이 전력 제공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한반도 안보에 다 개입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정전협정 서명도 못했고 전시작전권도 없어요. 국가의 자율성의 기반이 너무나 취약한 대한민국. 대통령 위에 유엔 사령관이 있고 헌법 위에 정전협정이 있는 나라.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주권의 토대가 견고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별거 다 내줄 거예요. 이완용이 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완용이 하듯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다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회를 할까요?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민들 앞에 매우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작년 7월 이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입니다.
이게 주요 그 저기 영향을 받은 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지켜오던 30% 중반대 지지율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30%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각이 가장 큰 이유라. 홍범도 장군 동상을 치운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이완용 발언이 나왔어도 문제가 될런지 간에 대한 광복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초대 독립군 대장을 흉상을 육사에서 치운다고 하면서 네. 이완용을 어쩔 수 없었다고 비호하는 그런 사람을 장관을 세운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아예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넘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을사늑약이 일어나던 1905년 체제를 부활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망상이에요. 이게 일본 학자들이 자주 쓰는 그 1905년 체제인데 그때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아시아의 지역 패권자로 등장하던 그 질서. 딱 거기에 일단은 어떤 이 동북아의 어떤 동아시아의 정치의 미래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돌격대장, 행동대장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미국 유엔 총회 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첫날부터 6시간 동안 6개국 정상 만났고 뭐 이번에 한 30개 나라 만난다고요? 30개 나라요. 근데 기네스북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면서요. 난 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괜히 저기 이렇게 많이 만난다 이걸 홍보하려고 저러는구나. 난 그래서 농담으로 알아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 추가 입장 나오는 진짜 등재 신청을 하겠다는 거네. 기네스북에. 진짜더라고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게 뭐 기기개개한 여러 가지 신기한 기록이 많은 게 기네스북인데 여기서 정상회담을 그런 어떤 기네스북 기록으로 신청한다 그러면은 웃음거리죠. 그게 정상회담을 그렇게 했대?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 나라의 정상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귀국해서 만난 국가의 그 정상 이름 다 기억 못 합니다. 나라 이름은 기억할 거예요. 나라 이름도 힘들어요. 나라 이름도. 그거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런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또 좋다고 기네스북에 올린다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 진짜 할 모양이에요. 이 통역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대부분 이제 유엔이라는 데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동시 통역사들이 즐비하고 그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야, 저 나라 대통령이 나를 만나준다. 뭐 우리나라는 참 보잘것없는 약소국인데 G10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난다. 그 이제 뭐 기대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마리노,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메 부룬디 대통령이면은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메가 이름이고 부룬디가 나라인가요? 모르겠는데요? 부룬디가 이름인가 에바리스트가 나라인가 이건 제가 잘 무식해가지고. 산마리노. 그러면 입장 바꿔가지고 그쪽에서 처음에 그랬다가 기네스북 등재한다고 30개 나라 만난다는데 그 중에 하나 원오브댐으로 나 만난 거야 라고 하면 그쪽에서 기분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외교가 왜 심각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번에 만나는 정상 양자 정상 상대국들이 전부 요즘 유행어로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됩니다. 이 말이 최근에 키워드가 돼가지고 국제 외교를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이미 알고 있는 가나,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또 그 소속 국가들 이런 나라들인데 지금 이 나라들이 미국이 정해놓은 규칙에서 일탈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쪽으로 많이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가지고 브릭스 국가도 있고. 미국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큰 짐으로 돌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나라들이. 우리가 부산 엑스포 때문에 만난다 그러지만은
이제 서구 사회가 얘기하는 규칙은 못 믿겠다예요. 그 대부분 그 공감대가 이미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거기다가 대고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미국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기에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예.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이 나라들이 지금 서구의 세계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이유는 팬데믹 때 백신 문제로 거짓 취급을 당했다는 어떤 피해 의식과 서구가 약속한 기후위기 그 개발도상국 지원금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맨날 저기 장기화돼가지고 피해를 입는 건 우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어제 유엔 연설을 쭉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안 끝나겠더라고. 그 연설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자유와 독재의 싸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자유와 독재 싸움에서 지금 미국이 끌고 가는 태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번에 저기 완전히 저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믿겠다. 이게 최근에 글로벌 사우스란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윤 대통령이 만나는 국가들이 대부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언가 그쪽의 그 친화적인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그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아무 메시지가 없이 그냥 부산 엑스포 잘 봐달라는 얘기하러 만나겠다는 건데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누가 냈을까요? 근데 일단은 저 대통령 스스로가 외교 중독증, 이게 엄청나게 센 마약입니다, 이게. 거기에 일단은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저는 외교 중독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코드에 맞는 보고서들이 올라온 것이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그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그런 국가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산 엑스포 문화전을 리셉션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게 지금 세계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나 사진 찍긴 좋죠. 기네스북에도 올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각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서 협조를 구했다.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기네스북에 직접 이렇게 등재를 신청하고 이랬다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싶으네요. 네.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지난번 푸놈펜 가서도 그랬고 아세안 회의 때도 그랬고 미친 듯이 만나요. 미친 듯이. 그러면서 그 주변 4대 강국 외교는 또 안 해요. 지금 우리 가장 중요한 상대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넣을 겁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 지정학이 바뀌고 있는데 핵심 질문은 이거죠.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을 용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돌파해가지고 우리가 주변 정세를 주도할 것이냐 끌려갈 것이냐. 지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외교에 관한 문제는. 여기엔 대답 안 하시잖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을 다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투입하겠다는 건데 거기서도 핵심 메시지는 없잖아요. 제일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녹색기금이라든가 사회개발이라든가 불평등 완화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를 원하잖아요. 그 나라들은. 자, 끝으로 우리 남북 간의 9.19 선언 5주년 맞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신원식 장관은 폐기해야 된다 개인 입장을 밝혔고 이 정부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이미 시작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념식 참석하기 위해서 퇴임 후에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던데 9.19 선언에 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어제 5주년 기념 행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동선언을 했던 당사자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이 정부가 9.19 선언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 매우 우려할 만하지만 이제 저쪽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이것을 폐기로 만들어 간 것이 바로 북한 아니냐. 그 뒤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계속 파괴를 해왔는데 더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그거 아닙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지금까지 잘 준수되어 온 살아있는 협정이고 이것이 그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래 단 하나밖에 없는 남북한 군비 통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죽은 협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고의 중립수역 이쪽 일대에서 총성을 멈추게 하고 또 우리 많은 장병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줬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평화의 자산이 이게 폐기된다 뭐다. 사실 저는 무력화 내지는 사문화 정도는 뭐 이 보수 정부라면 한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폐기, 파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간의 약속을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판이 된 국가 간의 어떤 그 규범, 그 다음에 합의를 갖다가 내가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적이 있는가? 이런 게 전례가 있고 이게 외교의 품격에 맞는가도 의문이지만은 그 후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이걸 파기하겠다고 하는 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감시 정찰이라든가 공군력이 월등히 우세한데 왜 북한하고 똑같이 규제당해야 되느냐? 북한은 그런 자산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이 협정을 파기해도 어차피 못 든다. 그러나 우리는 다 띄운다. 그러면 안보가 더 좋아지는 거고 유리해지는 거다. 이건데 참으로 무지몽매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무장지대나 우리나라 서북해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엄청 불리함에도 위태롭게 안보를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서북해역에서 지금 모든 포로에 그 덮개를 씌우고 그 다음에 해상 사격 훈련을 중지했는데 이거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유리한 겁니다. 지금까지 서북해역의 그 우리 서해오도 5개의 섬에서 나름대로 조업이 확장되고 조업 공간도 늘어나고 조업 시간도 늘어나서 어민들이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소득을 증대시켜. 올해 마침 또 꽃게가 풍년인데 예. 이런 것들은 평화 배당금으로 이 9.19 군사 합의서가 준 평화 배당금이자 선물이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이 지역의 그 어민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 간의 확성기 방송이 중지돼 가지고 접경 지역이 모처럼 살만한 지역이 됐는데 만약에 남북이 같이 확성기 틀어대면 생지옥입니다. 자, 이거는 엄연히 우리 민생을 떠받쳐온 하나의 평화 배당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불리한 거라고 하는 그 진단 자체도 해괴하지만 만약에 이게 없어져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앞으로. 다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목함지대 사건 터져가지고 우리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계속 이어져가지고 무더기로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국민이. 윤석열 정부는 피해 없어요. 그러나 국민이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협정이고 이런 데인데 이 협정 내용을 보면 정전협정의 좋은 점만 뽑아서 그걸 확장시킨 거예요. 비무장지대, 완충구역을 넓힌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9.19 군사합의서를 폐기하시려면은 정전협정도 폐기를 시키시라고. 정전협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얘기한 것은 이제 그런 거죠. 판문점 선언이나 또 남북 군사 공동 선언 같은 게 결국은 평화가 경제다 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스파픽스 하이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만약 9.19 합의가 없었다면 불안한 안보 상황이 일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국민들 이 부분 잘 알지 못하고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간 군사 합의를 폐기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위험한 일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신 거지만 대체적인 취지와 맥락은 저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고요. 이게 군사적 안정, 이런 어떤 군비 통제의 효과는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도 남북이 다 필요해서 유지한 건데 이걸 파기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곧바로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강압적이고 공세적인 어떤 그 군사 관계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핀을 제거한다 그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슈루탄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손만 놓으면 빵 터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 예, 오늘 또 대통령 언제 옵니까? 일단 내일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2일까지는 양자 회담이 다 진행이 되고 23일부터 아마 출국하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23일경이면 이제 미국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객관적인 자료로도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것도 양자 정상회담이 아니라 거의 다 다자 정상회담 하느라고 많이 나간 거거든요. 저번에 아세안은 시진핑 바이든도 안 왔잖아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나간다는 그 자체를 전 탓할 생각은 없어요. 문제는 어떤 외교를 했느냐죠. 어떤 외교를 했느냐지. 성과만 있다면 많이 나가면 좋죠. 언제가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십시다. 그러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대 레이더 함께했습니다.